수상한 중고상점 미치오 슈스케 장편소설. 미니 트럭의 운전석에서 내리자 주차장 한 구석에서 핀 서양의 달콤 새큼한 향기가 풍겨왔다. 아주 맑은 월요일 오후 3시. 요 한 주 내내 몹시도 추운 날이 계속되었지만 오늘은 푸근하니 따뜻하다. 공기는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나무 우듬지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바람은 부드럽고 지갑에는 돈이 없다. 깡패 같은 땡중 같으니라고. 미니트럭 짐칸을 되돌아본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짐칸에는 오동나무 장롱 한 채가 밧줄로 고정되어 있다. 가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찰 오호지의 주지가 아까 억지로 팔아넘긴 물건이다. 가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찰 오호지의 주지가 아까 억지로 팔아넘긴 물건이다. 표면에 자잘한 흠집이 난 데다가 친척 아이가 붙였다는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고 뒤편에는 마치 눈 경치처럼 하얗게 곰팡이가 쓴 탓에 도저히 남이 다시 쓰고 싶어 할 만한 물건은 아니었다. 주지가 대형 쓰레기로 내버리는 품과 비용을 들이기 싫어서 나를 불러들인 것이 분명했다. 이건 매입하기가 좀... 내가 최대한 온화하게 말하자 악역 프로 레슬러같이 생긴 주지는 광고지에 뭐든지 매입합니다 라는 문장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몹시 성질을 부렸다. 그럼 저기 500엔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했더니 이번에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라고 광고지에 쓰인 문장을 예로 들며 나를 노려봤다. 이윽고 그 눈은 점점 가늘어지더니 상한 명란젓 같은 입술 양끝이 슬슬 올라갔다. 주지는 굵은 집게 손가락을 세우더니 지옥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만엔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옥신각신한 끝에 나는 결국 매입 가격 7,000엔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리고 빙긋이 웃으며 1,000엔짜리 7장을 작업복 주머니에 쑤셔넣는 주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이 가치없는 장롱을 혼자 낑낑대며 미니트럭 짐칸에 올린 후 저를 뒤로 했다. 일단 창고에 처박아둬야 하나? 짐칸에서 내린 장롱을 창고까지 옮기려고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무리였다. 주차장과 가게 창고는 이웃해 있지만 창고 입구는 주차장 반대쪽에 있어서 거리가 제법 멀다. 도중에 힘이 다한 나는 어쩔 수 없이 장롱을 도로에 내버려둔 채 두 팔을 주무르면서 창고로 들어갔다. 입구에는 가게 간판이 걸려있다. 가사사기 중고상점. 다녀왔어. 티컵 세트, 슬리퍼 거리, 잉크젯 프린터, 사무용 책상, 북두의 권, 어린이용 트램펄린, 터치, 가정용 공기청정기. 우리는 여기를 창고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공간이다. 여전히 그 용도는 변함없지만 상품이 팔리지 않는 탓에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그야말로 창고로 부르기에 적합한 장소로 변했다. 어이 가사사기! 장롱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안쪽에 있는 사다리로 올라가 2층 사무실을 들여다보았지만 가사사기 조스케는 거기 없었다.
대신 청바지에 파카를 걸친 짧은 머리의 여자애가 안쪽 소파에 앉아 포키를 먹고 있었다. 히구라시 씨, 또 턱없는 물건을 떠맡아 가지고 왔구나. 히구라시란 나를 가리킨다. 히구라시 마사오, 28살. 직원이 총 2명인 이 가게의 부점장이다. 돌아왔을 때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들어보면 바로 알아. 또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하지만 사실 흥점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을 거면 되도록 너그럽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줘. 남이었구나. 이 여자의 이름은 미나미 나미.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포키 먹을래? 아니, 난 됐어. 먹어. 자. 고마워. 가사사기는? 위에? 2층 사무실 위에 있는 다락방은 나와 가스사기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아니, 화장실. 마침 그때 쏴하고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에서 호리호리한 남자가 나왔다. 허름한 청바지에 색이 바랜 스누피 운동복. 팔꿈치 부분에 구멍이 나서 창백한 피부가 내비쳐 보인다. 가사사기는 영어 원서를 한 손으로 펼쳐들고 삐쩍 마른 얼굴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서 글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도 들고 다녀서 다른 표지에는 Murphy's Law라는 글씨가 금색으로 적혀있다. 영의 무생물 이동의 법칙이라. 움직이지 않은 물건이라도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까지는 이동할 수 있다? 또 그걸 읽는 거야? 책에서 얼굴을 든 가사사기는 옅은 눈썹을 거듭 실룩거리며 말했다. 머피의 법칙은 몇 번을 읽어도 배울 내용이 바닥나지 않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패의 예, 그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제주꾼들의 말로 완벽하게 망라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야.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실패란 무엇인가를 샅샅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히구라시. 이 말은 벌써 몇 번이나 들었다. 가사사기가 말하고 있으면 나도 동시에 입을 움직이며 따라할 수도 있다.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짤막하게 들렸다. 나미가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중년 남자가 도로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하다. 죄송합니다. 바로 옮길게요. 저기 택시기사님이 화내고 있어. 히구라시 씨가 어중간한 곳에 놓아둔 장롱이 방해된다면서. 그것 봐. 가사사기가 내 쪽을 보더니 손에 든 머피의 법칙을 가리키며 스스로도 놀란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딱 벌렸다. 우연이겠지. 나는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장롱을 옮길 거니까 둘 다 와서 도와줘. 나와 가사사기는 사이타마시의 변두리에 있는 여기 가사사기 중고상점의 다락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개업한 지 2년, 본거한 지 2년, 가게의 매출 상태도 2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렇게 많이 줬어? 이 장롱에? 장롱을 들고 창고 안쪽으로 옮기던 가사사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쩔 수 없었어. 반드시 5천엔은 사가라고 위협해버려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000엔이라니. 너무 많이 줬잖아. 가사사기에게는 5,000엔을 주고 장롱을 사왔다고 설명했다. 그 깡패 같은 땡중에게는 7,000엔을 지불했지만 매입 전표에는 5,000엔이라고 기입해두었다. 차액 2,000엔은 내 쌈짓돈이었다. 이 장롱을 사는데 7,000엔이나 줬다고는 창피해서 도저히 밝힐 자신이 없었기에 전표를 고쳤다. 하지만 5,000엔인데도 이렇게 어이없어 할 거라면 차라리 7,000엔이라고 제대로 적을 걸 그랬다. 히구라시가 실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군. 최소한, 그렇지. 가격이 7,000엔 정도는 나오게끔 변신시켜야 해. 뭐, 해볼게. 실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에서 실력이란 사들인 상품을 수선하는 기술이다. 나는 미대 출신이라 어느 정도는 낡은 상품을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새 상품에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서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애당초 가사사기가 나를 점 찍어서 이 장사로 끌어들인 것도 그 기술 때문이었다. 히구라시 씨, 살짝 오른쪽. 가사사기 씨, 조금만 더 천천히. 나미가 앞장서서 상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인 창고 안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나미는 반년쯤 전부터 여기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나미를 덮친 어떤 복잡한 사건을 가사사기가 멋지게 해결한 것이 우리와 나미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로 나미는 틈만 나면 우리 가게에 와서 들고 온 포키를 먹거나 퀴스트 퍼즐을 요리조리 비틀거나 가사사기의 여벌구를 가만히 바라보고는 한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폭로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른다. 그때 나미를 구해준 사람은 가사사기가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나미는 가사사기가 천재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가사사기도 스스로 천재라고 굳게 믿는 모양이지만 둘 다 전혀 아니다. 내가 손을 쓰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수습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미는 곤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테고 가사사기도 그냥 얼빠진 벼락치기 탐정으로 끝났을 터다. 히그라시 씨, 모서리에 부딪히겠다. 거기 봐봐. 하지만 나는 아직껏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나미를 낙담시키기 싫어서다. 천재의 가사사기가 있기에 나미가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다. 장롱을 옮기면서 별 생각 없이 창고 입구를 쳐다봤는데 조그마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애다. 어서 오세요. 말을 걸자 소녀는 쭈뼛대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일까? 물건을 사러 온 손님으로서는 드문축에 든다고 할 수 있겠다. 어서 오렴. 가게 안을 둘러봐도 돼. 살결이 하얗고 선이 가는 것이 어쩐지 병약해 보이는 아이였다. 사립학교 교복인 듯한 짙은 감색 반바지에 하얀 와이셔츠 차림, 가지런하게 자른 앞머리 밑에 얼굴이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소녀는 여리고 약한 눈으로 나, 가사사기, 나미를 차례대로 쳐다보았다. 뭐 사러 온 거 아니니? 창고 안쪽에 있는 수선용 작업 공간에 장롱을 내려놓고 소년에게 다가가자 소년은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을 더듬었다.
소? 손수건을 떨어뜨렸어요. 겨우 말이 나왔다. 일단 말문이 트이자 소녀는 막힘없이 빠른 말투로 말을 이었다. 며칠인가 전이에요. 저는 우리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반려견 페로에게 줄 사료를 사러 왔다는 모양이다. 그날은 페로가 태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기에 생일 선물을 사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가게에 개 사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이서야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손수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가게에서 땀을 닦은 기억이 있으니 분명히 여기서 떨어뜨렸으리라. 그래서 오늘 그 손수건을 찾으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차렷 자세로 꼿꼿이 서서는 겨우 15초 정도 만에 설명하더니 소녀는 내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그만 턱을 들었다. 아, 그럼 찾아봐도 돼. 자, 어서. 소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하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창고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표정이 아주 진지했다. 수상한데? 가사사기가 중얼거렸다. 수상하네. 남이도 중얼거렸다. 쟤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년의 설명은 거짓말이었다. 강아지 사료를 사러 왔다고 둘러댄 건 나쁘지 않았어.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실제로 이 가게에서 팔지 않은 물건을 핑계로 대야 통하잖아. 예를 들어 야구 방망이라든가. 공은 여기서 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넌 그걸 안 사갔잖니. 판 기억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사실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아. 그런 점에서 개사료는 중고상점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상품이지. 쟤 거짓말하는 솜씨가 상당한데? 남이의 말대로다. 덧붙이자면 일주일쯤 전부터 어제까지 계속 추웠으므로 가게 안에서 땀을 닦았다는 말도 부자연스럽다. 저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쟤 혹시 다음으로 할 말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인지 남이는 몇 초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청동상 방화 미수 사건의 범인 아닐까? 청동상 방화 미수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이틀 전인 토요일 아침, 나는 사무실에서 아침으로 팥빵을 먹고 가사사기에게 커피를 끓여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팥빵을 좋아하는 가사사기를 위해 팥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고 나서 셔터를 열기 위해 1층 창고로 내려갔다. 그런데 셔터가 이미 열려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셔터 안쪽을 눌러둔 콘크리트 블록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개업하자마자 가사사기가 열쇠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매일 밤마다 셔터 안쪽을 요 부근에서 준 콘크리트 블록으로 눌러서 잠가두고 있다. 물론 그래서야 전혀 잠갔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행동을 잠근다고 표현한다.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바로 가사사기를 불렀다. 우리는 함께 창고 안에 있는 상품들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긴가민가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뭐가 없어졌고 없어지지 않았는지가 확실치 않았다. 거의 의미가 없는 점검을 하던 우리는
비교적 빨리 침입자의 목적은 절도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이건 방화미수가 틀림없어. 가사사기가 딱 잘라 말했다. 그렇게 추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창고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반쯤 탄 신문지 다발, 타고 남은 성냥개비 2개. 누구라도 척 보면 알 수 있다. 다행히도 불은 번지지 않았다. 불탄 신문지 다발은 상품을 비교적 적게 모아둔 창고 구석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문지가 거기 있던 청동상의 받침대에 바짝 붙어있던 탓에 날개를 펼친 새 모양의 청동상은 나무 받침대가 새까맣게 그슬리고 말았다. 이미 구매 예약을 받은 터라 내가 받침대에 예약 판매 완료라고 쓴 작은 종이를 붙여놓았는데도 그 종이도 불탄 모양이다. 탄내는 나지 않았으니까 범인은 우리가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일을 저질렀으리라. 가사사기는 생생한 범행 흔적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뒤엉킨 실타래를 마치 머릿속으로 풀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쓱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방화범은 창고가 아니라 이 청동상을 불태우려고 했던 게 틀림없어. 뭐 내 생각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거지. 다른 상품에 옮겨붙을 걱정이 없으면서 청동상에는 불로 확실하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이곳에서. 하지만 어째서 불로 청동상에 손상을?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히구라씨. 앞으로 한 수야. 앞으로 한 수만 더 두면 체크메이트라고. 나는 앞으로 한 수가 가사사기의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을 때 나오는 말버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릇 이런 일은 프로에게 맡기는 편이 나으므로 얼른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가사사기가 내 손을 재빨리 붙잡았다. 안 돼, 히구라씨. 가사사기는 천천히 고개를 젓더니 창고 안쪽의 한 모퉁이로 눈길을 돌렸다. 우리가 금단의 과실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을 주르르 놓아둔 곳이다. 가구, 장식품, 전자제품, 그 외 이것저것 전부 쓰레기장에서 훔쳐온 물건이다. 가게가 너무 적자에 허덕이는 터라 가사사기가 공짜로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순이익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쓰레기장 이곳저곳에서 쓸만한 물건을 모아오면 내가 수선해서 창고에 진열했다. 나중에야 쓰레기를 멋대로 가져가서 팔면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를 중단했지만 전부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기도 귀찮아서 일단은 예약 판매 완료라고 가짜로 쓴 종이를 붙이고는 들키지 않도록 창고 안쪽에 치워두었다. 저게 있으니까 경찰을 부를 수는 없어, 히구라씨. 하는 수 없이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 힘으로 해결해보지 않을래? 뭐? 아까 전부터 내 뇌세포가 자꾸 소리치고 있어. 움직여라, 움직여라 하고 말이야. 가사사기는 두 눈을 번뜩이면서 말했다. 그 청동상은 바로 일주일 전쯤 가사사기가 아침에 호련히 가게를 찾아온 남자에게 6,500엔을 주고 사들인 물건이다. 나는 마침 근처 주택단지에 광고지를 돌리러 나가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남자는 몸집이 작고 등이 구부정한 중년으로
니트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한다. 말도 어쩐지 어물어물하는 것이 혹시 도둑이나 무슨 범죄자가 아닐까 하고 가사사기는 직감했다고 한다. 나는 그의 행색을 듣고 그럴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지만 쓸데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귀찮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히구라씨, 우선 이걸 팔아넘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자. 우리는 사무실로 올라가서 조사해보았다. 가사사기가 적어둔 주소는 없는 주소였고 전화번호도 사용되지 않는 번호였다. 후쿠타 주니치로라는 이름도 아마 엉터리겠지. 원래는 상품을 매입할 때 면허증처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을 받아서 복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사사기는 자주 이 과정을 빼먹는다. 정말이지 멍청했다면서 가사사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 어쩔 수 없군. 그 청동상의 진상의 실마리를 끌어내보자고. 다시 창고로 내려간 우리는 쪼그리고 앉아서 청동상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청동상은 날개를 펼친 새 모양이고 직사각형의 나무 받침대가 달려있다. 거의 수평으로 쭉 뻗은 날개의 끝에서 끝까지가 약 50cm쯤 되니 제법 커다란 장식품이다. 약간 덩치가 작은 까마귀나 거대한 참새처럼도 보이지만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서 정체는 알 수 없다. 모양 자체는 상당히 역동적이면서 얼굴만 보면 눈이 동글동글한 것이 상당히 귀여웠다. 히구라씨, 여기 무슨 자국이 있어? 새의 배부분 딱 한가운데 언저리가 마치 배꼽처럼 파여 있었다. 드라이버 같은 도구로 새게 문지르기라도 한 걸까? 지름 5mm, 깊이 3mm 정도의 구멍이 나 있고 그 안쪽으로만 청동의 바탕색이 보였다. 메시지다! 가사사기는 흥분을 억누르려는 듯이 오른쪽 주먹을 입가에 꽉 댔다. 범인은 이 청동상에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긴 거야. 과연 정말 그럴까 싶었다. 토요일에 있던 이러한 일을 머릿속으로 돌이켜본 후 나는 나미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그럼 저 남자애가 청동상의 받침대를 그슬리고 배꼽을 파낸 범인이라는 거야? 그래, 쟤는 범행을 저지를 때 손수건을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개사료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을 하면서 찾으러 온 거지. 즉 유류품을 회수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소린가? 가사사기가 한쪽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소년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나는 아까 전부터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렸다. 나미가 청동상 이야기를 꺼내서 떠올랐는데 분명히 지난주 중반쯤이었던가? 웬 남자가 밤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묘한 문의를 했다. 가사사기 중고 상점인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쪽에 새 모양으로 된 동상 같은 거 있어? 그 청동상을 막 사들인 참이었기에 물론 있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생겼냐고 묻기에 청동상의 형태와 크기 따위를 설명해 주었다. 딱 그런 식의 동상을 현관에 장식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사러 갈 테니 그때까지만 팔지 말고 놔두지 않겠소.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나는 청동상에 예약 판매 완료라는 종이를 붙여두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전화를 끊을 때 남자가 뭐라고 짧게 말하는 게 들렸는데. 아, 스미. 그건 뭐였을까? 가사사기. 그때 청동상을 사고 싶다고 전화한 사람 말이야. 분명 오늘 가게 온다고 하지 않았나? 일단 한번 말이라도 꺼내보았지만 가사사기는 재빨리 한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아, 쓸데없는 정보는 차단하겠어, 히쿠라씨. 지금 장사가 문제야. 어쨌거나 지금은 저 소년의 움직임에 모든 의식을 집중해야 해. 조그만 방아미수범의 움직임에 말이야. 아니, 근데 됐다니까? 가사사기는 전혀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 후로도 소녀는 창고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며 모든 물건의 뒤쪽을 살폈다. 이쪽으로 다가와서 불안한 듯한 표정으로 우리 주위를 2바퀴 돌기도 했다. 관찰하다 질려버렸는지 가사사기가 결국 말을 걸었다. 꼬마야, 손수건은 찾았니? 아무래도 이 반응은 당황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소년의 버릇인 모양이다. 가사사기는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머피의 법칙 가운데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이 하나 있지. 오브라이언의 고찰. 어떤 물건을 가장 빨리 찾아내려면 그것이 아닌 다른 물건을 찾으면 된다. 시험 삼아 뭔가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꼬마야? 예를 들면 그렇지. 말을 끄는 가사사기는 등골이 오싹해질 듯한 미소를 띠며 소년을 쳐다보았다. 새 모양 청동상은 어떨까? 속마음을 슬쩍 떠본 것이다. 하지만 소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가사사기 얼굴만 올려다보았다. 꼬마야, 새 청동상 말이야. 새 청동상. 짐작이 빗나가자 가사사기는 초조해했다. 네? 사촌동생이요? 사촌동생?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촌동생이 아니라 새 모양으로 생긴 청동상이라고. 청동상. 청동으로 만든 상. 됐다. 적당한 부분에서 포기한 가사사기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갑자기 몸에 힘을 빼고 2팔을 쭉 뻗어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나 싶더니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런저런 놀이를 많이 했더랬지. 가사사기는 입술 가장자리를 끌어올려 씩 웃더니 느닷없이 소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예를 들면 불장난이라든가.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는 반응이 없었다. 소년은 난처한 듯 하면서도 열심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갸웃하면서 가사사기에게 물었다. 새 청동상이 없어졌나요? 어? 아니 그게 아까 그걸 찾는다느니 뭐라니 하길래요.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셈이지? 새 청동상 말이다. 가사사기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소녀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지 입을 다물고 눈길을 돌려 발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손수건 없는 모양이니까 이제 됐어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한 후 창고를 나섰다. 가사사기 씨,
어떻게 할 거야? 나미가 재빨리 속삭였다. 물론 미행해야지. 가사사기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나도 따라가도 돼? 상관없어. 히구라시도 따라와. 아, 나는 됐어. 가사사기가 조금 섭섭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게 청동성을 사고 싶다고 한 사람이 올지도 모르잖아. 가사사기와 나미가 소년을 미행하러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손님이 나타났다. 새 청동성을 사고 싶다고 전화한 사람인데요. 키가 크고 얼굴이 상당히 사납게 생긴 남자로 굵직한 눈썹에 문고본을 엎어놓은 듯 뚜렷한 콧대가 인상적이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일까?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상품에 문제가 좀 생겨서요. 나는 남자에게 청동상의 받침대가 그슬렸고 새의 배 부분에 배꼽 같은 흠집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어째서 그런 일이... 몹시 당황한 모양이었다. 나는 밤중에 누가 창고에 침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지만 망설인 끝에 하지 않기로 했다. 저희 집에 어린애가 있는데 그 녀석이 장난을 쳤습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며 둘러댔다. 당신 나이가? 그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조각상을 보여주시오. 여기로 가져오라고. 나는 사무실에서 청동상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다. 남자는 목구멍에서 나지막하게 앓는 소리를 흘리더니 오만상을 찡그리며 당, 당, 당 하고 말했다. 당신 아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진짜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는 남자의 말이 거슬렸다.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철없는 어린애가 한 짓인걸요? 하지만 이건 상품이잖아. 예, 분명히 저희 가게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손님께는 핀잔을 들을 이유가 없죠. 이봐, 자식놈 교육 좀 똑바로 해.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나는 마치 내가 정말로 아이를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비에 젖은 고양이를 보면 절대로 내버려주지 못하는 다정한 아이를 기르고 있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부모인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애는 또래 애들보다 훨씬 똘똘하다고요. 아침에 저한테 커피를 끓여줄 정도니까요. 팥빵을 먹을 때도 항상 아빠, 팥빵 전자레인지로 데워줄까? 하고 물어본다니까요. 팥빵이고 나발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열쇠구멍이 이렇게... 열쇠구멍? 남자가 입을 딱 다물었다. 지금 열쇠구멍이라고 하셨습니까? 남자는 내 물음에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대답하지 않고 코로 숨을 크게 내뿜더니 지갑을 꺼냈다. 얼마요? 뭐가요? 이 조각상 아직 상품이지. 얼마에 팔 건데? 나는 머릿속으로 주판을 튕겼다. 매입 가격이 6,500엔. 마진을 3,500엔 얹으면 딱 10,000엔. 하는 김에 오늘 깡패 같은 땡충한테 뜯긴 쌈짓돈 2,000엔도 덧붙이자. 15,000엔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3,000엔은 바보 취급당한 아들 몫이었다. 알았어. 순순히 돈을 치른 남자는 내가 상자에 담은 청동상을
짊어지고 나갔다. 나는 창고 셔터를 조용히 내린 후 남자의 뒤를 밟았다. 남자가 들어간 집에 문기둥을 살피자 광택이 도는 나무 문패에 가가타라는 글씨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었다. 집은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드는 무지막지하게 큰 2층짜리 일본식 가옥이다. 대문 건너편에 보이는 정원 한 귀퉁이에는 깔끔하게 가지치기한 곰솔과 편백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대문에 달아놓은 나무 표차를 보고 어라 싶었다. 주 가가타 동기. 가게는 저쪽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원을 사이에 두고 집과 이웃한 공장 같은 건물이 있었다.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 남자는 청동 제품을 만든 회사에 다니면서 중고 청동 제품을 사갔단 말인가? 일단 공장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콘크리트로 만든 펀펀하고 네모난 건물이다. 그중 한 귀퉁이가 가게였는데 마치 두부에 모형집을 끼워 맞춘 것처럼 거기에만 기와지붕이 얹혀 있었다. 미닫이문에 끼워진 유리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코가 가지처럼 생긴 작업복 차림의 영감님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휠체어를 탄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그 뒤에는 날씬하고 예쁘게 생겼어도 몹시 피곤한 얼굴에 여자가 서 있었다. 할머니가 그 여자를 뒤돌아보고 신경질적으로 뭔가 말했다. 여자는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다. 야단 맞은 걸까? 이윽고 여자는 휠체어 방향을 바꾸어 할머니와 함께 가게 안쪽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가지코 영감님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다가와 배 앞에다 양손을 모았다. 어서 오십시오. 기상품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주문 제작하시려고요? 수상한 중고상점 미치오 슈스케 장편소설. 미니 트럭의 운전석에서 내리자 주차장 한 구석에서 핀 서양의 달콤 새큼한 향기가 풍겨왔다. 아주 맑은 월요일 오후 3시. 요 한 주 내내 몹시도 추운 날이 계속되었지만 오늘은 푸근하니 따뜻하다. 공기는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나무 우듬지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바람은 부드럽고 지갑에는 돈이 없다. 깡패 같은 땡중 같으니라고. 미니트럭 짐칸을 되돌아본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짐칸에는 오동나무 장롱 한 채가 밧줄로 고정되어 있다. 가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찰 오호지의 주지가 아까 억지로 팔아넘긴 물건이다. 가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찰 오호지의 주지가 아까 억지로 팔아넘긴 물건이다. 표면에 자잘한 흠집이 난 데다가 친척 아이가 붙였다는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고 뒤편에는 마치 눈 경치처럼 하얗게 곰팡이가 쓴 탓에 도저히 남이 다시 쓰고 싶어 할 만한 물건은 아니었다. 주지가 대형 쓰레기로 내버리는 품과 비용을 들이기 싫어서 나를 불러들인 것이 분명했다. 이건 매입하기가 좀... 내가 최대한 온화하게 말하자 악역 프로레슬러같이 생긴 주지는 광고지에 뭐든지 매입합니다 라는 문장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몹시 성질을 부렸다. 그럼 저기 500엔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했더니 이번에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라고 광고지에 쓰인 문장을 예로 들며 나를 노려봤다. 이윽고 그 눈은 점점 가늘어지더니 상한 명란젓 같은 입술 양끝이 슬슬 올라갔다. 주지는 굵은 집게 손가락을 세우더니 지옥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만엔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옥신각신한 끝에 나는 결국 매입 가격 7,000엔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리고 빙긋이 웃으며 1,000엔짜리 7장을 작업복 주머니에 쑤셔넣는 주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이 가치없는 장롱을 혼자 낑낑대며 미니트럭 짐칸에 올린 후 저를 뒤로 했다. 일단 창고에 처박아둬야 하나? 짐칸에서 내린 장롱을 창고까지 옮기려고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무리였다. 주차장과 가게 창고는 이웃해 있지만 창고 입구는 주차장 반대쪽에 있어서 거리가 제법 멀다. 도중에 힘이 다한 나는 어쩔 수 없이 장롱을 도로에 내버려 둔 채 두 팔을 주무르면서 창고로 들어갔다. 입구에는 가게 간판이 걸려있다. 가사사기 중고상점. 다녀왔어. 티컵 세트, 슬리퍼 거리, 잉크젯 프린터, 사무용 책상, 북두의 권, 어린이용 트램펄린, 터치, 가정용 공기청정기. 우리는 여기를 창고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공간이다. 여전히 그 용도는 변함없지만 상품이 팔리지 않는 탓에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그야말로 창고를 부르기에 적합한 장소로 변했다. 어이, 가사사기! 장롱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안쪽에 있는 사다리를 올라가 2층 사무실을 들여다보았지만 가사사기 조스케는 거기 없었다. 대신 청바지에 파카를 걸친 짧은 머리의 여자애가 안쪽 소파에 앉아 포키를 먹고 있었다. 히구라시 씨, 또 턱없는 물건을 떠맡아 가지고 왔구나. 히구라시란 나를 가리킨다. 히구라시 마사오, 28살. 직원이 총 2명인 이 가게의 부점장이다. 돌아왔을 때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들어보면 바로 알아. 아, 또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하지만 사실 흥점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을 거면 되도록 너그럽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줘. 남이었구나. 이 여자의 이름은 미나미 나미.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포키 먹을래? 아니, 난 됐어. 먹어. 자. 고마워. 가사사기는? 위에? 2층 사무실 위에 있는 다락방은 나와 가사사기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아니, 화장실. 마침 그때 쏴하고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에서 호리호리한 남자가 나왔다. 허름한 청바지에 색이 바랜 스누피 운동복. 팔꿈치 부분에 구멍이 나서 창백한 피부가 내비쳐 보인다. 가사사기는 영어 원서를 한 손으로 펼쳐들고 삐쩍 마른 얼굴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서 글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도 들고 다녀서 다른 표지에는 Murphy's Law라는 글씨가
금색으로 적혀 있다. 영의 무생물 이동의 법칙이라. 움직이지 않은 물건이라도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까지는 이동할 수 있다? 또 그걸 읽는 거야? 책에서 얼굴을 든 가사사기는 옅은 눈썹을 거듭 실룩거리며 말했다. 머피의 법칙은 몇 번을 읽어도 배울 내용이 바닥나지 않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패에 의해 그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재주꾼들의 말로 완벽하게 망라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야.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실패란 무엇인가를 샅샅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히구라시. 이 말은 벌써 몇 번이나 들었다. 가사사기가 말하고 있으면 나도 동시에 입을 움직이며 따라할 수도 있다.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짤막하게 들렸다. 나미가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중년 남자가 도로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하다. 죄송합니다. 바로 옮길게요. 저기 택시기사님이 화내고 있어. 히구라시 씨가 어중간한 곳에 놓아둔 장롱이 방해된다면서. 그것 봐. 가사사기가 내 쪽을 보더니 손에 든 머피의 법칙을 가리키며 스스로도 놀란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딱 벌렸다. 우연이겠지. 나는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장롱을 옮길 거니까 둘 다 와서 도와줘. 나와 가사사기는 사이타마시의 변두리에 있는 여기 가사사기 중고상점의 다락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개업한 지 2년, 본거한 지 2년, 가게의 매출 상태도 2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렇게 많이 줬어? 이 장롱에? 장롱을 들고 창고 안쪽으로 옮기던 가사사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쩔 수 없었어. 반드시 5천엔을 사가라고 위협해버려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천엔이라니. 너무 많이 줬잖아. 가사사기에게는 5천엔을 주고 장롱을 사왔다고 설명했다. 그 깡패 같은 땡중에게는 7천엔을 지불했지만 매입 전표에는 5천엔이라고 기입해두었다. 차액 2천엔은 내 쌈짓돈이었다. 이 장롱을 사는데 7천엔이나 줬다고는 창피해서 도저히 밝힐 자신이 없었기에 전표를 고쳤다. 하지만 5천엔인데도 이렇게 어이없어 할 거라면 차라리 7천엔이라고 제대로 적을 걸 그랬다. 히구라시가 실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군. 최소한, 그렇지. 가격이 7천엔 정도는 나오게끔 변신시켜야 해. 해볼게. 실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에서 실력이란 사들인 상품을 수선하는 기술이다. 나는 미대 출신이라 어느 정도는 낡은 상품을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새 상품에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서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애당초 가사사기가 나를 점 찍어서 이 장사로 끌어들인 것도 그 기술 때문이었다. 히구라시 씨, 살짝 오른쪽. 가사사기 씨, 조금만 더 천천히. 나미가 앞장서서 상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인 창고 안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나미는 반년쯤 전부터 여기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나미를 덮친 어떤 복잡한 사건을 가사사기가 멋지게 해결한 것이 우리와 나미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로 나미는 틈만 나면 우리 가게에 와서
들고 온 포키를 먹거나 퀴스트 퍼즐을 요리조리 비틀거나 가사사기의 여벌구를 가만히 바라보고는 한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폭로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른다. 그때 나미를 구해준 사람은 가사사기가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나미는 가사사기가 천재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가사사기도 스스로 천재라고 굳게 믿는 모양이지만 둘 다 전혀 아니다. 내가 손을 쓰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수습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미는 곤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테고 가사사기도 그냥 얼빠진 벼락치기 탐정으로 끝났을 터다. 아, 히가라시 씨! 모서리에 부딪히겠다. 거기 봐봐. 하지만 나는 아직껏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나미를 낙담시키기 싫어서다. 천재 가사사기가 있기에 나미가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다. 장롱을 옮기면서 별 생각 없이 창고 입구를 쳐다봤는데 조그마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애다. 어서 오세요. 말을 걸자 소녀는 쭈뼛대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일까? 물건을 사러 온 손님으로서는 드문축에 든다고 할 수 있겠다. 어서 오렴. 가게 안을 둘러봐도 돼. 살결이 하얗고 선이 가는 곳이 어쩐지 병약해 보이는 아이였다. 사립학교 교복인 듯한 짙은 감색 반바지에 하얀 와이셔츠 차림, 가지런하게 자른 앞머리 밑에 얼굴이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소녀는 여리고 약한 눈으로 나, 가사사기, 나미를 차례대로 쳐다보았다. 뭐 사러 온 거 아니니? 창고 안쪽에 있는 수선용 작업 공간에 장롱을 내려놓고 소년에게 다가가자 소년은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을 더듬었다. 소? 손수건을 떨어뜨렸어요. 겨우 말이 나왔다. 일단 말문이 트이자 소녀는 막힘없이 빠른 말투로 말을 이었다. 며칠인 것 전이에요. 저는 우리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반려견 페로에게 줄 사료를 사러 왔다는 모양이다. 그날은 페로가 태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기에 생일 선물을 사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가게에 개 사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이서야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손수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가게에서 땀을 닦은 기억이 있으니 분명히 여기서 떨어뜨렸으리라. 그래서 오늘 그 손수건을 찾으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차렷자세로 꼿꼿이 서서는 겨우 15초 정도 만에 설명하더니 소녀는 내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그만 턱을 들었다. 그럼 찾아봐도 돼. 자, 어서. 소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하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창고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표정이 아주 진지했다. 수상한데? 가사사기가 중얼거렸다. 수상하네. 나미도 중얼거렸다. 쟤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년의 설명은 거짓말이었다. 강아지 사료를 사러 왔다고 둘러댄 건 나쁘지 않았어.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실제로 이 가게에서 팔지 않은 물건을 핑계로 대야 통하잖아.
예를 들어 야구 방망이라든가. 공은 여기서 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넌 그걸 안 사갔잖니. 판 기억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사실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아. 그런 점에서 개사료는 중고 상점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상품이지. 쟤 거짓말하는 솜씨가 상당한데? 남이의 말대로다. 덧붙이자면 일주일쯤 전부터 어제까지 계속 추웠으므로 가게 안에서 땀을 닦았다는 말도 부자연스럽다. 저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쟤 혹시 다음으로 할 말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인지 남이는 몇 초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청동상 방화 미수 사건의 범인 아닐까? 청동상 방화 미수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이틀 전인 토요일 아침, 나는 사무실에서 아침으로 팥빵을 먹고 가사사기에게 커피를 끓여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팥빵을 좋아하는 가사사기를 위해 팥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고 나서 셔터를 열기 위해 1층 창고로 내려갔다. 그런데 셔터가 이미 열려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셔터 안쪽을 눌러둔 콘크리트 블록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개업하자마자 가사사기가 열쇠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매일 밤마다 셔터 안쪽을 요 부근에서 준 콘크리트 블록으로 눌러서 잠가두고 있다. 물론 그래서야 전혀 잠갔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행동을 잠근다고 표현한다.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바로 가사사기를 불렀다. 우리는 함께 창고 안에 있는 상품들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긴가민가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뭐가 없어졌고 없어지지 않았는지가 확실치 않았다. 거의 의미가 없는 점검을 하던 우리는 비교적 빨리 침입자의 목적은 절도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이건 방화미수가 틀림없어. 가사사기가 딱 잘라 말했다. 그렇게 추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창고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반쯤 탄 신문지 다발, 타고 남은 성냥개비 2개. 누구라도 척 보면 알 수 있다. 다행히도 불은 번지지 않았다. 불탄 신문지 다발은 상품을 비교적 적게 모아둔 창고 구석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문지가 거기 있던 청동상의 받침대에 바짝 붙어있던 탓에 날개를 펼친 새 모양의 청동상은 나무 받침대가 새까맣게 그슬리고 말았다. 이미 구매 예약을 받은 터라 내가 받침대에 예약 판매 완료라고 쓴 작은 종이를 붙여놓았는데도 그 종이도 불탄 모양이다. 탄내는 나지 않았으니까 범인은 우리가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일을 저질렀으리라. 가사사기는 생생한 범행 흔적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뒤엉킨 실타래를 마치 머릿속으로 풀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쓱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방화범은 창고가 아니라 이 청동상을 불태우려고 했던 게 틀림없어. 뭐 내 생각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거지. 다른 상품에 옮겨붙을 걱정이 없으면서 청동상에는 불로 확실하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이곳에서. 하지만
어째서 불로 청동상의 손상을?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히구라 씨. 앞으로 한 수야. 앞으로 한 수만 더 두면 체크메이트라고. 나는 앞으로 한 수가 가사사기의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을 때 나오는 말버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릇 이런 일은 프로에게 맡기는 편이 나으므로 얼른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가사사기가 내 손을 재빨리 붙잡았다. 안 돼, 히구라 씨. 가사사기는 천천히 고개를 젓더니 창고 안쪽의 한 모퉁이로 눈길을 돌렸다. 우리가 금단의 과실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을 주르르 놓아둔 곳이다. 가구, 장식품, 전자제품, 그 외 이것저것. 전부 쓰레기장에서 훔쳐온 물건이다. 가게가 너무 적자에 허덕이는 터라 가사사기가 공짜로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순이익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쓰레기장 이곳저곳에서 쓸만한 물건을 모아오면 내가 수선해서 창고에 진열했다. 나중에야 쓰레기를 멋대로 가져가서 팔면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를 중단했지만 전부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기도 귀찮아서 일단은 예약 판매 완료라고 가짜로 쓴 종이를 붙이고는 들키지 않도록 창고 안쪽에 치워두었다. 저게 있으니까 경찰을 부를 수는 없어, 히구라 씨. 하는 수 없이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 힘으로 해결해보지 않을래? 뭐? 아까 전부터 내 뇌세포가 자꾸 소리치고 있어. 움직여라, 움직여라 하고 말이야. 가사사기는 두 눈을 번뜩이면서 말했다. 그 청동상은 바로 일주일 전쯤 가사사기가 아침에 호련히 가게를 찾아온 남자에게 6,500엔을 주고 사들인 물건이다. 나는 마침 근처 주택단지에 광고지를 돌리러 나가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남자는 몸집이 작고 등이 구부정한 중년으로 니트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한다. 말도 어쩐지 어물어물하는 것이 혹시 도둑이나 무슨 범죄자가 아닐까 하고 가사사기는 직감했다고 한다. 나는 그의 행색을 듣고 그럴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지만 쓸데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귀찮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히구라 씨, 우선 이걸 팔아넘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자. 우리는 사무실로 올라가서 조사해보았다. 가사사기가 적어둔 주소는 없는 주소였고 전화번호도 사용되지 않는 번호였다. 후쿠타 주니치로라는 이름도 아마 엉터리겠지. 원래는 상품을 매입할 때 면허증처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을 받아서 복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사사기는 자주 이 과정을 빼먹는다. 정말이지 멍청했다면서 가사사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 어쩔 수 없군. 그 청동상의 진상의 실마리를 끌어내보자고. 다시 창고로 내려간 우리는 쪼그리고 앉아서 청동상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청동상은 날개를 펼친 새 모양이고 직사각형의 나무 받침대가 달려있다. 거의 수평으로 쭉 뻗은 날개의 끝에서 끝까지가 약 50cm쯤 되니 제법 커다란 장식품이다. 약간 덩치가 작은 까마귀나 거대한 참새처럼도 보이지만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서 정체는 알 수 없다. 모양 자체는 상당히 역동적이면서 얼굴만 보면 눈이 동글동글한 것이
상당히 귀여웠다. 히구라씨, 여기 무슨 자국이 있어? 새의 배부분 딱 한가운데 언저리가 마치 배꼽처럼 파여 있었다. 드라이버 같은 도구로 세게 문지르기라도 한 걸까? 지름 5mm, 깊이 3mm 정도의 구멍이 나 있고 그 안쪽으로만 청동의 바탕색이 보였다. 메시지다! 가사사기는 흥분을 억누르려는 듯이 오른쪽 주먹을 입가에 꽉 댔다. 범인은 이 청동상에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긴 거야. 과연 정말 그럴까 싶었다. 토요일에 있던 이러한 일을 머릿속으로 돌이켜본 후 나는 나미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그럼 저 남자애가 청동상의 받침대를 그슬리고 배꼽을 파낸 범인이라는 거야? 그래, 쟤는 범행을 저지를 때 손수건을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괴사료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을 하면서 찾으러 온 거지. 즉 유류품을 회수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소린가? 가사사기가 한쪽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소년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나는 아까 전부터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렸다. 나미가 청동상 이야기를 꺼내서 떠올랐는데 분명히 지난주 중반쯤이었던가? 웬 남자가 밤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묘한 문의를 했다. 가사사기 중고 상점인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쪽에 새 모양으로 된 동상 같은 거 있어? 그 청동상을 막 사들인 참이었기에 물론 있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생겼냐고 묻기에 청동상의 형태와 크기 따위를 설명해 주었다. 딱 그런 식의 동상을 현관에 장식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사러 갈 테니 그때까지만 팔지 말고 놔두지 않겠소.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나는 청동상에 예약 판매 완료라는 종이를 붙여두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전화를 끊을 때 남자가 뭐라고 짧게 말하는 게 들렸는데. 스미. 그건 뭐였을까? 가사사기. 그때 청동상을 사고 싶다고 전화한 사람 말이야. 분명 오늘 가게 온다고 하지 않았나? 일단 한번 말이라도 꺼내보았지만 가사사기는 재빨리 한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쓸데없는 정보는 차단하겠어, 히구라씨. 지금 장사가 문제야? 어쨌거나 지금은 저 소년의 움직임에 모든 의식을 집중해야 해. 조그만 방아미 수범의 움직임에 말이야. 근데 됐다니까? 가사사기는 전혀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 후로도 소녀는 창고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며 모든 물건의 뒤쪽을 살폈다. 이쪽으로 다가와서 불안한 듯한 표정으로 우리 주위를 2바퀴 돌기도 했다. 관찰하다 질려버렸는지 가사사기가 결국 말을 걸었다. 꼬마야, 손수건은 찾았니? 아무래도 이 반응은 당황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소년의 버릇인 모양이다. 가사사기는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머피의 법칙 가운데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이 하나 있지. 오브라이언의 고찰. 어떤 물건을 가장 빨리 찾아내려면 그것이 아닌 다른 물건을 찾으면 된다. 시험 삼아
뭔가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꼬마야? 예를 들면, 그렇지. 말을 끄는 가사사기는 등골이 오싹해질 듯한 미소를 띠며 소년을 쳐다보았다. 새 모양 청동상은 어떨까? 속마음을 슬쩍 떠본 것이다. 하지만 소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가사사기의 얼굴만 올려다보았다. 꼬마야, 새 청동상 말이야. 새 청동상. 짐작이 빗나가자 가사사기는 초조해했다. 네? 사촌동생이요? 사촌동생?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촌동생이 아니라 새 모양으로 생긴 청동상이라고. 청동상. 청동으로 만든 상. 됐다. 적당한 부분에서 포기한 가사사기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갑자기 몸에 힘을 빼고 두 팔을 쭉 뻗어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나 싶더니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런저런 놀이를 많이 했더랬지. 가사사기는 입술 가장자리를 끌어올려 씩 웃더니 느닷없이 소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예를 들면 불장난이라든가.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는 반응이 없었다. 소년은 난처한 듯 하면서도 열심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갸웃하면서 가사사기에게 물었다. 새 청동상이 없어졌나요? 어? 아니 그게 아까 그걸 찾는다느니 뭐라니 하길래요.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셈이지? 새 청동상 말이다. 가사사기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소녀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지 입을 다물고 눈길을 돌려 발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손수건 없는 모양이니까 이제 됐어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한 후 창고를 나섰다. 가사사기 씨, 어떻게 할 거야? 나미가 재빨리 속삭였다. 물론 미행해야지. 가사사기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나도 따라가도 돼? 상관없어. 히구라 씨도 따라와. 나는 됐어. 가사사기가 조금 섭섭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게 청동상을 사고 싶다고 한 사람이 올지도 모르잖아. 가사사기와 나미가 소년을 미행하러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손님이 나타났다. 새 청동상을 사고 싶다고 전화한 사람인데요. 키가 크고 얼굴이 상당히 사납게 생긴 남자로 굵직한 눈썹에 문고본을 엎어놓은 듯 뚜렷한 콧대가 인상적이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일까?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상품에 문제가 좀 생겨서요. 나는 남자에게 청동상의 받침대가 그슬렸고 새의 배 부분에 배꼽 같은 흠집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어째서 그런 일이. 몹시 당황한 모양이었다. 나는 밤중에 누가 창고에 침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지만 망설임 끝에 하지 않기로 했다. 저희 집에 어린애가 있는데 그 녀석이 장난을 쳤습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며 둘러댔다. 당신 나이가? 그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조각상을 보여주시오. 여기로 가져오라고.
나는 사무실에서 청동상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다. 남자는 목구멍에서 나지막하게 앓는 소리를 흘리더니 오만상을 찡그리며 당, 당, 당 하고 말했다. 당신 아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진짜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는 남자의 말이 거슬렸다.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철없는 어린애가 한 짓인걸요? 하지만 이건 상품이잖아. 예, 분명히 저희 가게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손님께는 핀잔을 들을 이유가 없죠. 이봐, 자식놈 교육 좀 똑바로 해.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나는 마치 내가 정말로 아이를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비에 젖은 고양이를 보면 절대로 내버려주지 못하는 다정한 아이를 기르고 있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부모인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애는 또래 애들보다 훨씬 똘똘하다고요. 아침에 저한테 커피를 끓여줄 정도니까요. 팥빵을 먹을 때도 항상 아빠, 팥빵 전자레인지로 데워줄까? 하고 물어본다니까요. 팥빵이고 나발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열쇠구멍이 이렇게... 열쇠구멍? 남자가 입을 딱 다물었다. 지금 열쇠구멍이라고 하셨습니까? 남자는 내 물음에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대답하지 않고 코로 숨을 크게 내뿜더니 지갑을 꺼냈다. 얼마요? 뭐가요? 이 조각상 아직 상품이지. 얼마에 팔 건데? 나는 머릿속으로 주판을 튕겼다. 매입 가격이 6,500엔. 마진을 3,500엔 얹으면 딱 10,000엔. 하는 김에 오늘 깡패 같은 땡충한테 뜯긴 쌈짓돈 2,000엔도 덧붙이자. 15,000엔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3,000엔은 바보 취급당한 아들 몫이었다. 알았어. 순순히 돈을 치른 남자는 내가 상자에 담은 청동상을 짊어지고 나갔다. 나는 창고 셔터를 조용히 내린 후 남자의 뒤를 밟았다. 남자가 들어간 집에 문기둥을 살피자 광택이 도는 나무 문패에 가가타라는 글씨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었다. 집은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드는 무지막지하게 큰 2층짜리 일본식 가옥이다. 대문 건너편에 보이는 정원 한 귀퉁이에는 깔끔하게 가지치기한 곰솔과 편백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대문에 달아놓은 나무 표차를 보고 어라 싶었다. 주 가가타 동기. 가게는 저쪽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원을 사이에 두고 집과 이웃한 공장 같은 건물이 있었다.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 남자는 청동 제품을 만든 회사에 다니면서 중고 청동 제품을 사갔단 말인가? 일단 공장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콘크리트로 만든 펀펀하고 네모난 건물이다. 그중 한 귀퉁이가 가게였는데 마치 두부에 모형집을 끼워 맞춘 것처럼 거기에만 기와지붕이 얹혀 있었다. 미닫이문에 끼워진 유리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코가 가지처럼 생긴 작업복 차림의 영감님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휠체어를 탄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그 뒤에는 날씬하고 예쁘게 생겼어도 몹시 피곤한 얼굴에 여자가 서 있었다. 할머니가 그 여자를 뒤돌아보고 신경질적으로 뭔가 말했다. 여자는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다.
여단 맞은 걸까? 이윽고 여자는 휠체어 방향을 바꾸어 할머니와 함께 가게 안쪽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가지코 영감님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다가와 배 앞에다 양손을 모았다. 어서 오십시오. 기상품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주문 제작하시려고요?